대부분 이제 1주택 아니면 2주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이걸 포지션을 나눠서 무주택 없어요? 무주택? 네, 무주택이죠, 무주택. 네. 그래서 이제 무주택인데 내가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 1주택인데 뭐 갈아타기 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2주택인 사람 이렇게 좀 세 분류로 좀 나눠서 간단하게 좀 뭐 조언 좀 해주시죠. 무주택자분들은 그동안에는 분양이 답이었는데요. 최근에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기다리다간 집을 못 사겠다 이렇게 약간 당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년에도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요 기존의 아파트 값이 약간 버블이거든 제가 보면은. 근데 버블을 합리화시켜 버린다니까요. 분양가 높아지니까. 그럼 생각보다요 이게 쇼크가 오지 않는 한 쇼크는 올지 모르죠.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터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은 집값이 뭐 다시 급락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은 이 고분양가 후폭풍 때문에 집값이 오히려 들썩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분양받는 게 답은 아니다. 물론 가점이 있잖아요. 가점이 한 뭐 68점, 69점, 7점 된다면 그러면 무조건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일 텐데 가점 잘해봐야 뭐 12점, 15점 이래 갖고는 그거는 그러면은 공공택지 쪽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추첨제로 조금 이렇게 신청을 해본다든지 물론 자기 조건이 맞으면 되겠지만 지금은 분양이 생각보다 내 집 마련의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기회가 자꾸 없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민간 쪽에는 요새는 지금 어떻게 돼요? 비규제 지역에서 보면은 중소형 이른바 80제곱미터 이하는 60%가 추첨제입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는 100%가 추첨제예요.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요, 이 무주택 세대 중심의 청약 시장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비규제 지역에서는 만약 아빠가 세대 주면은 엄마 통장도 나오고요, 아들, 딸 통장 다 나옵니다. 이 전부 다 그리고 전매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완전히 가수 시장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서울 뭐 7월 달까지 뭐 경쟁률이 거의 70대 1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당첨 안 된다고 봐야 돼요. 100대 1이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집이 꼭 필요할 분들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5월 통계까지밖에 없는데 5월 기준으로 보면 전국은 고점이 2021년 10월이잖아요. 83.8%, 그다음에 서울은 81.8%, 수도권은 79.5%, 지방은 89.1%예요. 지방이 높죠. 지방은 덜 오르고 덜 빠져서 그렇습니다. 유동성 영향 안 받습니다. 지방은 오히려 전세시장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약 80%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을 사신다면은 그래도 좀 싸게 사야 될 거 아니? 고점 대비 한 25%에서 한 35% 사이 정도 떨어진 거 사시면 되고요. 서울은 지금 81.8% 지금 많이 업데이트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25% 정도 떨어진 거 있으면 사셔야 되고 1주택자들은 갈아타기 좀 애매해요. 그렇죠. 애매하죠. 좀. 갈아타기는 이익 보면서 갈아타기 할 수는 없어요. 손해 보면서 갈아타기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가려고 하는 데는 거기는 더 좋은 데일 거잖아요. 내 거 헐값에 팔고 보통 더 좋은 거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 특히 이 집값이 급락이 올 때 주로 인기 지역은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강남이 덜 빠지고 오히려 비강남이 빠지고 대형도 이번에 안 빠졌단 말이에요. 대형 오히려 오른 것도 많죠. 대형은 공급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소형이 더 빠졌잖아요. 그럼 중소형 팔아가지고 뭐 어떻게 대형으로 가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갈아타기 괜히 불리한 여건이 됐는데 좀 갈아타기를 실제로 한번 차익을 한번 봐보시고 여전히 지금 집이 한 채 있더라도 투기 과열지구도 이게 추첨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비규제 지역은 아까 추첨제 물량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노려보는 투트랙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하고 거의 스탠스가 같다고 봅니다. 다주택자분들은요, 저는 그냥 조금은 슬림하게 가시는 건 좋다고 봅니다. 슬림하게라는 거는 일부 처분을 하는 게 좋다. 저는 주로 한 집값이 한 20억 넘어가면은 집 한 채가 좋을 것 같고요. 지방분들은 솔직히 지금 종부세 기준이 9억이잖아요. 그러면 시세로 한 14억 정도 될 텐데, 15억도 되고, 그거 근처잖아요. 집 두 채면 뭐예요? 30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수도권 분들은 가급적 저는 부부 공동명의를 별로 안 권해드립니다. 오히려 단독명의 하나씩. 왜냐면 종부세는 지금, 그죠? 인별로 하시잖아요. 부부 별산제니까.
굳이 그렇게 부부 공동명의 그다음에 1주택은 고집 안 해도 돼요. 하나 내가 살면서 하나는 월세 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투자하기에 굉장히 좀 아리까리합니다. 네네. 지방은 아직까지 조금 싼 것들이 있어요. 수도권도 약간 싼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인기적으로 오면 올수록 많이 반등이 왔기 때문에 네. 가격 메리트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나는 이제 부모를 잘 만나거나 아니면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된 경우가 많죠. 네. 재테크를 통해서 부자 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 따라하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부자 따라하기는 해봐야 아마 그렇게 재테크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 부자들은요, 훨씬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면 도식의 그런 모험적 투자는 안 합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고 위기에 다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산한다는 것은 고수익이 안 나와요. 부자 따라한다고 특히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부자 따라한다고 부자 된 사람 저는 많이 못 봤다.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이 있는다고 위인이 됩니까? 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 부자를 따라한다면 오히려 돈 관리법, 친구 잘 사귀는 법, 그 다음에 사업 잘하는 법,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하는 거 이런 걸 배우셔야 되죠. 생각보다 이 부자 따라한다고 부자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 자,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뭐 이렇게 좀 출연 소감하고 또 박사님 계획도 있으시잖아요. 내년에 이제 이게 이제 시리즈 책이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 이제 은퇴 수업도 이게 세 번째 책이 나오고 같이 뭐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사실상 이번에 10년 만에 반복된 연끌푸어 사태. 10년 전에 이제 베이비붐을 중심으로 해서 하우스포 사태가 일어났고 이제 그 자식 세대들이 큰 부어 문제로 이제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테크 특히 아파트 재테크의 잔혹사가 반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아마 MZ 세대들이 기성세대보다 대출을 더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고통이 좀 있을 건데 이걸 어떻게 치유를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할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의 탓이라기보다는 세대 탓이나 시대 탓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게 라이터 같은 걸 잃어버리면 내 탓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내 탓이라도 됩니다. 근데 너무 큰 실수라든지 이런 고통은 내 탓이라고 하면은 우울증밖에 안 와요. 인간은 상황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게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적 사고가 강한 이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또래 압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다 고점에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심지어 로펌 변호사가 뭐 11억짜리 아파트를 9억 5천 대출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도 훨씬 어떻게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우상향 기우제를 지내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렇다면은 나를 너무 괴롭히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용서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셀프 피티라고 그래서 자기만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징징대면 안 돼요. 상처가 3인데 10으로 뻥튀기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은 축복이거든요. 그 다음에 곱씹지 않기. 이게 반추라고 그러거든요. 자꾸 그때의 잘못을 되씹으면은 더 상처가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곱씹지 말고 제3자 시각에서 보면은 조금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소문이었다고 생각해라. 뭐 젊었을 때는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과 이 인생을 좀 구분해라. 내가 투자 사건이잖아요. 이거 실패하고 내 인생을 연결시키면 안 돼. 나 인생의 나고자는 아닙니다. 난 다른 건 잘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했어요. 제가 번역한 바꾼 건데 보통 2 플러스 2가 4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이너스 1 플러스 5는 4예요. 이건 무슨 의미죠? 지금은 안 좋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고비를 넘기면은 네. 나중에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집값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박원순 선생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통은 극복이 안 된다. 그거는 견디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이거는 인생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잖아요. 거치는 과정이잖아요. 네. 기성세대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냥 젊음의 과정에서 하나의 그리고 싸게 경험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충분히 저는 그게 아마 면역 주사가 될 거라고 보고 다만 갭 투자하신 분들은 자기 용서를 먼저 하면 안 돼요. 그 세입자 내보내고 나서 안전하게 내보내고 나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나서 자기 용서를 해도 괜찮다. 근데 영끌 자가는 이미 자기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자기를 괴롭히고 이제는 좀 더 다독거려야 된다. 그리고 이게 마음의 상처기가 안 생기도록 그죠? 마음을 다치면 안 되거든요. 네.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박사님 시간 내주셔서 소중한 말씀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